네, 5월 29일 목요일 이슈 전파사 2부 여의도 브라더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출입하는 김도형 기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김정현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사전투표율인데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7% 기록했다고요.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야, 이거 사전투표 사실 점점점 사전투표율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본투표보다. 네. 근데 각 정당들이 이제 막판에 또 집토끼 잡으려고 새 결집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와중에 오늘 이슈 전파사 여의도 브라더스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들고 왔다고요? 김도영 기자가 준비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어저께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난다고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고 이제 갑자기 그 의원회관을 이제 쳐들어갔어요. 네. 사전에 상의 없이.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얘기라? 이야기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건 좀 지난 복선만 얘기예요. 살짝. 지난 네. 얘기예요. 이제 뭐 우리 핵심 키워드만 합시다. 뭐 친윤 나오고요. 네. 이제 이준석 있고 이제 의원 60명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 밤사이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간 소식이 보도가 됐어요. 어제 밤에 잘라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아, 집에 있었어요?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누구한테. 그래서 네. 제가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 영남권에서 한 7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네. 밤늦게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후보가 지금 뭐 이준석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말진을 빨리 보내서 뻗치기를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회관에? 회관이라고는 거기 정확하게 안 어딘지는 나왔었어요. 모르고? 어딘지는 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사로 왔다는 얘기까지 듣고 당사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말진들이 사전 투표 전날에 잠을 자더라고요. 이건 그냥 말진 통화가 안 됐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저희 이제 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반장이 이제 부반장과 저에게 네. 이게 혹시 단일화가 막판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쪽에다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 안 한다. 그리고 그래요. 후보 지금 자고 계속 있다. 했는데 나 자고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어디에 있냐 물어보니까 노원도 아니고 동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럼 어디지?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완전히 거부살 피력하는구나. 네, 그러면 네. 이제 드는 생각이야. 이제 그림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림을 만든다는 게 유권자들에게 김문수 후보가 나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반장이 취재가 된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말진들이 또 연락이 안 돼요. 이거 강호일동가 네, 어디로? 저 사진 제가 찍은 건데. 아, 진짜요? 네. 아니, 야, 요즘에는 말진들은 이제 좀 아니 사전투표 전날인데 사전투표 전날인데 말진들이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제가 집이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했구나. 택시를 타고 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준석 의원실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이준석 네. 의원실 그리고 저기 뭐 문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없고 뭐 아무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밖에 나가 보니까 또 이제 어머, 그 카메라도 저거는 8층이에요. 이제 네. 이만희 의원이 네. 그 수행실장인데 아. 이만희 의원실에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 의원실 가보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없으니까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8층에 이만희 의원실에서 쉬다가 네. 이제 아마 저 때가 한 12시 반쯤 됐을 거예요. 한 네.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이제 가는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제 카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뭐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네. 의원실이 5층 이준석 의원실 바로 옆이거든요. 네.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 영상을 네. 또 이렇게 단독 취재해서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정말로 뭐 진실성 있게 만나러 갔다기보다 네. 저는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송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방송 카메라가 대동을 했다는 점에서 네. 어느 언론사에 그 언론사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 미리 우리 간다. 그거는 제가 확인 안 되는데 안 되지만 그런 뭐 거 충분히 같네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좀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진짜 미리 알려준 거네. 단독을 깼네. 그리고 27일에 있었던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 아주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그렇죠. 이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혁신당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도영 기자 굉장히 이제 난감하고 정신없는 상황이 한숨 나오는 상황이 오늘까지 벌어졌는데 일단 오늘 이거 기자회견문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성희롱 발언을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그 발언을 인용을 해서요. 성희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시청했던 이제 시청자들 불만, 비판 엄청 쏟아지고 있고 고발 촉구하는 고발 촉구하는 서명도 온라인에서 시작됐는데 3만 명 넘게 4만 명 가까이 벌써 서명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논란 커지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간 무고를 주장하는 글 짧게 올렸는데 오늘 아예 기자회견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성희롱을 옮기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기 때문에 네. 일단 크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성희롱성 발언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것도 되게 원색적인 발언이었잖아요. 네. 옮겨가지고 그걸 그 확대 재생산한 점 그렇다면은 그 확대 재생산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뭐 민주당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 안 하고 이런 되게 원색적인 발언을 네.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입장과 일관이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연좌제 이런 것들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 근데 본인이 가족은 지금 가족이고. 가족의 문제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의 스탠스와는 잘 안 맞는 거죠. 그것과도 안 맞는다. 그리고 이게 또 오늘 이제 회견문에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과가 있었나요? 네, 사과라는 표현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서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 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서 정지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이거에도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약간 저희가 이런 지금 되게 뉘앙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이스 김님 슈퍼챗 3,000원. 오, 감사합니다. 여의도 브라더스 오늘도 따끈따끈 슈퍼챗. 3,000원 적절하네요 오늘. 슈퍼챗 감사합니다. 1도 아니고 에이스님. 2도 아니고 4도 1도 없고 2도 없고 4도 없는 3,000원으로 네. 네. 조국 혁신당 지지자신가 봐요. 에이스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브라더스를 지지하는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은 약간 사과를 빙자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치부를 다시 들추려는 목적 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 핍박받고 있다. 나 상식에 맞춰서 나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나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회견문 가지고도 좀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어제 논란에 저녁에 대해서. 네. 고발 조치를 했고 고발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음.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뭐 많은 반응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취재한 것 중에 가장 센 반응들이 많이 쏟아졌던 것 그래요? 같아요. 좀 그래서 소개 좀 보면은 해주세요. 인간 실격이다, 아, 함량 미달 불량품이다, 이런 게 이제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고 네.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제명을 하고 모든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근데 주목했던 거는 네.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랬다가 바로 되치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다시 물어본 거죠. 아니 허은하 의원이랑 김용남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준비했다는 듯이 그럼 허은하랑 김용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줄줄 읊어요. 그거를 그 내용들을. 근데 네. 그게 약간 얘네가 원래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 약간 고자질하는 느낌이어서 네. 그게 참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빨리 국회의원들 네. 성희롱 포함해서 어쨌든 4대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이지만 안 해도 이게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라도 이런 해야지. 근데 그거 안 받아서 그런 말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그렇죠. 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이게 성희롱인지 이준석 후보의 이 반응을 보면 모르는 것 같거든요. 알면서도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이게 2년 전에 이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국회의원 299명, 그러니까 300명, 당신 299명 중에서 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그 3년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들은 의원들이 더 적죠. 어쨌든 299명 중에 98명이 당시에 이 의무교육을 하나도 안 들었던 것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런 보도도 났는데 이 법정 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강제할 수 있는 법안 계속 발의는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거든요. 김혜영 전 의원도 이런 법안 발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상임위에서 막혔나. 근데 아무튼. 언론에서 기사들을 네. 계속 쓰니까 의원들도 네. 압박을 꽤 많이 점점 느끼는 것 늘어나고 같아요. 있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취재하다 보면은 오늘 바빠 뭐 왜요 이러면은 그거 들어오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꽤 저 통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들은 의원은 아주 적다는 거. 이게 3년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모두 이수한 의원을 보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8명, 국민의힘은 달랑 6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이랬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네. 이제 민주당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민주보수당으로 아니면 진짜 보수당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선언식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수 뭐 민주보수 선언식 했어요. 27일 날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한 거죠? 이게 이틀 전에 27일 날 당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간 대선 기간에 네.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보수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총출동해가지고 13분이 모여서 네. 행사를 진행했고 네. 그간 뭐 윤여준 뭐 이석연 이런 분들은 네임 드신 분들이고 네. 그런 분들 말고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신 분들 중에 네. 약간 소개만 드리면은 네. 바로 직전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종호 제독, 뭐 네. 공군 참모 차장 지낸 윤병호 장군, 뭐 777 사령관 출신의 김현섭 장군, 맞네. 뭐 MB 정부 초대 네. 금융위원장 지낸 정광우 위원장 등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에 이제 선거 앞두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게 진짜 보수지 이런 분이야말로 참 보수지 하는 분들은 사실 윤여준 전 장관이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도인 것 같은데 윤여준 두 분은 장관도 좀 애매하죠. 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그때 않았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은 개혁적인 그런 어쨌든 보수 자유주의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고 오랜 보수 진영의 원로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따지자면 그 두 분인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어쨌든 안 오고 다른 그분은 분들? 상임선대위원장이니까 네. 따로 활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세 그렇지 일정이 않은 있어서. 분들을 위한 약간 이벤트 그쵸, 같은 그쵸, 세레머니였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왜 한 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건데요. 네. 이분들 굉장히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찐 보수인데 네. 지금 불법 계엄으로 우리 보수의 최고 가치인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 곳을 잃은 상황인데 이재명을 보니까 저 양반이 찐 보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함께 가겠다. 뭐이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약간 인증식 같은 보수 인증 마크를 붙여주겠다. 우리가 뭐 이런 이재명 거, 이런, 후보한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할 말이 반응 많으신 것 없어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입이 들썩들썩하는데 아니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저분들이 그러면은 저 행사가 저 기사 나갔어요? 우리 기사? 썼어요? 안 썼죠? 안 아니, 쓴다고 썼어요. 썼어요? 네, 지면에 썼어요. 들어갔어요? 지면 안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있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인정하지. 이게 아무 김민석, 의미가 없는 김민석 거잖아. 수석 최고위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뭐 나오니까 아니 제가 천천히 말씀. 뭐 국민의힘이 보수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입이 안 나와. 무슨 말이 안 나와. 아무튼 좀 재미있는 선언식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이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겉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진 않겠지만 당내에서 이걸 두고 좀 여러 이견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좀 어때요, 의원들은? 이거 보도 예전에 보고도 원래 지난 보고? 2월에 네. 이미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그때 정체성 논란이 크게 붙었는데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신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도 그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비판 내용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논란 이후에 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소환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이자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민주당의 정체성은 유럽 기준 보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소환되면서 정체성 논란이 어쨌거나 사그라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유럽 기준 보수.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친명 핵심 의원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선언이 네. 단순히 대선용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영입 인사들이 선대위 내에 국민 대통합위원회라는 소속으로 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대선이 끝나도 다른 형식으로 유지되면서 활동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중도 보수의 가치는 끝까지 가져갈 기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저게 민주당이 정책적 지향이라든가 자신들의 좌표를 옮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수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해왔던 정책들을 그대로 추진하지만 이게 중도 보수에 가까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실질적인 건 바뀌지 않는데 이제 판을 좀 옮기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금 사회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당연히 민주당은 약간 우파 내지는 보수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거고 그 더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수구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 오신 장혜영 의원한테 만약에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아니라고 할 거죠. 근데 뭐 네. 유권자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를 대변하느냐가 그 정당의 정체성을 이제 상징적으로 알리는 건데 민주당이 사실 이제 8대1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아마 지향을 했던 그런 노선일 텐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좀 국민의힘이 뭐 상위 5%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한 10% 정도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민주당을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또 이낙연 전 총리하고
공동정부 합의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 아까운 시간을 이런 거에 자꾸 네. 쓰는 게 조금 저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최근에 국민의힘이 좀 이상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예요? 개혁 세력의 빅텐트라는 거예요. 개혁 세력. 예, 개혁 세력의 빅텐트. 최근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공동 정부 구성도 합의하고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손학규 대표하고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원래 이낙연 전 총리가 손학규 대표 개였어요. 손학규계. 예. 뭐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맞기는 하니까 네. 이제 자기들이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제 용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 세력이라고 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뭐 계엄 자체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거나 송구하다거나 입장 안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고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에 기각이 돼야 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공동선대위원장에 있어요. 네. 논란이 됐는데도 빼질 않았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안 뺐어요 아직도? 네. 그 친한계는 지금 친한계가 이제 선거운동 중단하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네, 안 뺐습니다. 그대로 철회가 가는군요. 오보라고 한 거죠. 윤상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이 철회했다는 게 오보라.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뭘 보고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개헌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개혁 세력이냐. 개헌이 어떤 방식의 개헌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개혁, 개혁 세력의 빅텐트인지 계엄 세력의 저도 자꾸 아. 계엄 세력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출입 기자인데. 그리고 개헌을 하려고 어. 하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개헌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 의석이 훨씬 많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 뭐 의회를 해산을 하면서 아무튼 예, 국민의힘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는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하고 손을 잡은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그쵸. 또 반응이 있겠죠?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그리고 내각 출신 네.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든 게 사의제라고 있어요. 사의제. 네, 근데 거기서 이낙연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자마자 네. 바로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팠어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고 이사회를 진짜 열었네. 네, 만장일치로 고문에서 제명 제명을 조치를 했다. 했고 동시에 그날 김대중 재단도 이낙연 총리를 상임 고문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네. 윤건영 의원도 네. 비판을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자 스스로의 삶조차 부정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고 아까도 등장했던 김경수 지사도 계엄과 내란에 동조한 김 후보와 국민의힘 정부가 민주정부라는 거냐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민주당 반이 생각보다 과하다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총선에 나왔단 말이죠. 네. 광주. 네. 본인의 정치적 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나와서 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과 네. 일전을 겨뤘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13%를 득표하고 패했잖아요. 선거 보전금을 100%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이낙연 총리의 정치적 지금 현재 체급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그만큼 인간적 배신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끊는 거지. 네. 사실은 네, 오지 마라. 안 근데 받는다. 이낙연 전 총리 역정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 또는 이친 이재명 이쪽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오히려 좀 보수에 가까운 호남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동아일보에서 네.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DJ
따라서 입문을 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DJ와 가까웠던 인사들이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말고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지를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넘어온 인사들, 특히나 뭐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오히려 결이 비슷하지.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기용한 측면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거냐 보면 뭐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심야에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없는 걸 알면서도 간 건지 어쨌든 그림 만들러 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단일화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초반부터 김도영 기자 얘기를 했고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그 아주 그 확언을 했던 근거가 있다고요? 예, 이게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재미는 좀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요. 네.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아 이거 별 의미 없는 얘긴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이전에 이미 네. 이준석 후보가 더 혹할 만한 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이제 친윤 의원들에게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간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이제 단일화를 놓고 한참 옥신각신할 무렵에 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면서 버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친윤들이. 예,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든 대선 후보로 내긴 내야 돼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버티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우리가 의원 60명을 데리고 60명? 예 개혁신당으로 넘어갈 테니 네. 대선 후보 자리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양보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개혁신당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이거든요. 네. 그럼 60명이 넘어가면은 47명이잖아요. 우위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개혁신당이 63석이 되고요. 네. 기호 2번이 개혁신당이 돼요. 그리고 당권도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잡고 있는 거니까 후보가 잡고 있는 이준석 거니까 후보의 당이죠. 이준석 당이죠. 뭐 그리고 개혁신당은. 돈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거 보조금이 한 수백억 액수가 정도? 달라지죠. 한 200억, 단위가 100억, 달라지는데. 200억 이상이 아마 지급이 될 텐데 이준석 후보가 이거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제가 뭐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뭔가 엄청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뭐 진지하게 뭐 이렇게 전달했다기보다는 문서로 전달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가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번 대선이 워낙 폐색이 짙은 선거니까 하고 이렇게 뭐 보수 재편의 힘을 들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후에 정책에 키도 주게 되는 건다. 뭐 보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 뭘 오겠다는 것도 못 믿고 그런 식의 야합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간에 자신의 그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치적 길 자체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논란도 굉장히 많지만 젊은 나이에 야당의 대표를 해갖고 정권 교체를 하고 여당 대표가 됐다가 쫓겨나고 그다음에 만 40세 나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근데 그 와중에 아마 본인은 그 중도 철회라는 그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단일화 제안들도 아니 지금 단일화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를 뭐 대선 후보로 만들고 자신의 실리라도 챙기는 게 낫지. 지금 와갖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준석 후보에게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제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원 60명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커지는데 그 의원 60명 진짜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당적을 이렇게 옮길? 세워 본 거겠죠. 네. 근데 그 60명이 갈 수도 간다고 한 거 자체도 그 60명한테 물어보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제 좀 친윤의 대표성 있는 의원이 뭐 자기 말 하면 뭐 따르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60명 정도 그러니까 되는 나름, 거지. 이게 사실은 기사를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현실성이 없고 그렇죠. 이뤄질 수도 네. 없고 네. 이제 검증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가 불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나름 핵심이라고 할 만한 친윤 의원이 그런 제안도 했었다.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한테는 40세의 내가 가장 젊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완주하는 이런 뭐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정치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했고 어쩌면 애초에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마 보수 적자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내가 보수 진영의 적자다. 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기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단일화를 한다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밑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게 이미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이준석한테 도움이 될지도 의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또 이 유례 없이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됐다는 좀 그런 오점도 남기게 될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근데 어. 저 얼마 전에 보니까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후보하고요? 최근에? 네. 어. 그래서 그 함정 질문에 이렇게 걸린 것 같던데. 그분이 이제 그건 또 뭐예요? 이명수 서울의 네. 소리 기자인데 이분이 취재를 잘하더라고요. 또, 이제 또 뭔가 녹취가 나왔어요? 녹취 근데 아니고요. 명태 그때 뭐였지 단일화였나? 단일화 기자회견 안 한다, 나 안 한다 하고 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이명수 기자가 네. 거기 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이준석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명태균이랑 통화하셨냐라고 아. 했더니 통화를 근데 이명수 기자가 알고 보니까 확실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던졌구나. 근데 던질 때도 되게 확실해 갖고 어제 5시쯤에 통화를 하셨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갖고 근데 딱 걸려든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통화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얘기를 안 않아요. 단일화 했지만 관련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고. 단일화 관련 얘기가 뭐 어떻게 나오길래 저는 그냥 전화를 듣기만 하고 끊었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이제 네. 이준석 후보가 답변을 했어요. 그때는 수신 차단 전인가? 네, 왜냐면은 본인이 알 거예요. 이명수 기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랑도 직접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명수 기자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내용을 근거로 나에게 여기서 물어보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최근까지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명태균 씨하고 또 이준석 후보는 어떤 관계야? 검찰 조사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것도 검찰 조사 진행되는 대로 뭐 드러나겠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인선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도 철회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철회 안 했으면? 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철회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천 쪽에 네. 국회의원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네. 보통 이제 지역별로 선대위원장을 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부울경에는 대진영. 거기 재선인가 삼선인가 그렇잖아요. 부울경에 부울경에는 뭐 김기현 5선 의원이 하고 있고 뭐 부산에는 뭐 조경태 6선 의원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는 나경원 의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천에. 인천에 하나 놔야 되는데 5선급이 윤상현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당선돼서 네. 돌아올 만큼.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혔는데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어떤 윤 어게인의 선봉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표가 되게 부적절했던 게 그날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유세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와서 같이 유세를 했어요. 그 26일 날 발표가 됐나요? 그게 네. 26일이었는데. 네, 26일 밤이에요. 한 11시쯤 인사를 발표해요. 요즘에 국민의힘 이상하게 밤에 뭔가를 많이 해요. 어제 김문수 이런 후보 인사를 발표를 어제 하지? 김문수 후보 밤에 이준석 찾아가고 네. 한덕수 교체도 밤에 일어나고 왜? 인사 발표도 자꾸 밤에 하는데 무슨 뭐 올빼미 전략이야 무슨 전략이야 왜 그래 왜 심야에 이렇게 심야에도 이렇게 나는 쉬지 않는다 이러는 건가? 아니 뭐 하여튼 그건 잘 어쨌든 모르겠고요. 밤에 많이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26일 날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손잡고
이 노도강 가서 첫 합동 유세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인사원을 발표를 했군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을 발표를 하면서 그 밑에 다른 인선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정성국 의원이라든가 한지아 의원, 뭐 친한계 의원들을 쭈루룩 선대위에 무슨 직책을 다 맡겼어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럼 뭐 좀 고만고만한 자리인가 보네. 소소한 자리인가 보죠. 예, 네. 뭐 교육특보 뭐 이런 네, 자리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쪽 입장에서는 네. 아니 우리는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계속했죠.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을 앉히면서 우리랑 같이 인선을 발표한단 말이야.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찾아서 함께 유세한 날.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네. 되게 화가 나는 그렇죠. 시그널이란 약간 말이에요.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야, 네. 손 잡아주니까 뒤통수 네. 때렸다.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도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게 있었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네. 근데 철회 논란이 일었는데 뭐 철회는 안 했습니다. 그날 근데 어쨌든 밤에 그 인선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첫 합동유세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첫 합성 유세도 사실은 뭐 화기애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예, 원래 노도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른 공동선대위원장들 이제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요. 네. 뭐 그쪽에 김선동 전 의원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그 지역구가 김재섭 의원이고요. 뭐 이렇게 뭐 의원들 다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 보통 함께 하죠.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네.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뒤에 서 있던 그 의원들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주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연단에서. 보통은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쵸, 뒤에서 서잖아요. 네. 나경원도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도. 네. 나경원 그러면서 의원은 늘 사진에 항상 좀 잘 나오는 분인데. 김문수 후보 혼자 있는데 한동훈 네. 전 대표가 올라가서 단 두 사람만 단상에서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유세도 한 5분 정도 네. 하고 바로 떠나더라고요. 그랬어요. 사진만 네. 찍고 거의 간 거네요. 네. 멘트 하긴 했는데 스피치 하긴 했죠.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네. 이제 합동 유세의 조건으로 김문수 후보 측의 선대위에 단 두 사람만 그 연단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특이한 조건이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선대위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경선에서 끝까지 남았던 두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 원 오브 댐이 아니라 1대1, 그러니까 이제 뭐 1대1로 만나는 약간 그런 거. 이거 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하여튼 민주당의 중요한 그 행사가 있었던 날인데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불렀어요. 네. 근데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불렀는데 그때 김경수, 조국 같이 불렀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이제 그 셋을 동급으로 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네. 제일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1대1의 관계가 아닌. 너는 내가 그 전에 대통령 했던 뭐 대장 같은 거고 네. 너는 세 명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에 다른 선대위원장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자기가 그대로 간다면은 본인도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와 그냥 1대1로 같이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한동훈 전 굉장히 대표가 관심이 많으신 것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근데 정치에서 이 의전 네. 그다음에 사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필터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꼭 필터도 중요한 거지. 민감한 얘기예요. 진짜 왜냐면 필터 안 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사진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뜻인지 아니면 뭐 친한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예, 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쭉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김문수 이름 석자 후보 이름 적힌 점퍼 안 입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갈아입는 것도 무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도 어쨌든 뭐 근데 그런 게 다 이벤트를 정치적 만드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다 기사가 되는 거고요. 네. 뭐 다들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지만 네. 무조건 나쁘게 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어떤 현장 영상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외치면 한동훈 후보인지 아니면 송석준 의원이고요. 송석준 이제 의원. 그 친한계 의원인데요. 네. 송석준 의원이 유세를 하면서 김문수 외치니까 어. 그 밑에 보인 이제 청중이. 지지자들이 이제 한동훈 외치는 그런 촌극이 있었죠. 네, 너 그 영상 보고 야 이거는 뭐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후보도 팬덤이 대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제 선거운동에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서는 이제 김문수를 외치는데 지지자들은 이제 한동훈을 외치는. 한동훈 전 대표가요 노도관 갈 때 네. 그 미리 안 알리고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아니면 미리 조율이 돼 있었는데 네. 뭐 안 알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좀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거든요. 어.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그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이 오게 되면은 기존에 모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랑 좀 갈등, 뭐 싸움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였고요. 실제로 그날 유세 현장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좀 격한 언사, 불만을 드러내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있었어요. 내가 볼 때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에 아주 바빠질 거예요.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진들이 물론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이 이슈 전파사 보는 말진들 네, 대선 이후에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다 이제 박박박 누비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물 먹지 않고 사전 투표율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율 또 역대 최고 낮 12시 기준 8.7%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제가 네. 좀 보고 왔거든요. 네. 지역별 사전 투표율. 전남, 어때요? 전북, 광주 굉장히 높고요. 대구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또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재외국민 투표 율도 높았죠, 이번에. 투표율이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네. 재외국민 투표율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분들은 막 산 넘고 바다 건너고 비행기 타고 투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투표소가 보니까 몇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 비슷한 게 이제 8년 전 10부대 음. 대선이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가 몇 프로 받았는 줄 아세요? 그때 24% 아, 재외국민 투표에서 재외국민에서. 몇 퍼센트예요? 8%인가 봐요. 그 제외 국민 투표가. 투표가 그런데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라서 나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신청하면은 이제 투표를 하러 가서 하는 거라서 이제 투표가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는 거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네. 투표를 하는 거라서 높을 수밖에 없긴 하고 모수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좀 분명한 분들 나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겠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층의 투표 의지가 높냐를 보면 좀 결과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전남이 17.33%로 최고고 대구가 5.63%로 최저인데 네. 저게 항상 네. 이러지 않았나? 아니요 저 정도까지 차이는 네. 안 나요. 그 굉장히 심한 거예요. 제가 그 투표에 되게 민감한데 지역별 네. 투표에 민감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네. 대구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차이는 좀 나는데 네. 이 정도 한 지금 3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차이는 난 적이 거의 없고요. 이거를 부정선거를 믿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갔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으로 봐야 될지는 본투표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본투표도 최종 이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내일 여러분 사전 투표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제 신촌에서 네, 오늘 사전 투표. 아까 청년들이랑 같이 투표를 했고요. 네, 김문수 얘기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했나요? 제가 지금 인천 확인을 못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네. 지역구. 네, 이제 거기서 이재명 투표를 한다고 후보의 합니다. 지역구에서 역전극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인데 제가 지금 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어쨌든 계획은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 화성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권영구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오늘 새벽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전투표, 본투표, 꼭 투표 참여하시고요. 오늘도 여의도 브라더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스리면 새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새 정부에서 또 새 정부 얘기를 가지고 여의도 브라더스도 만날 것 같아요. 자, 이슈 전파사도 다음 주에 새 대통령,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슈 전파의 시작과 끝, 이슈 전파사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입니다. 고맙습니다.